유토피아 -3 토머스 모어 지음 황문수 옮김 유토피아에는 범죄를 억제하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포상에 의해 선행을 장려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토피아인들은 사회에 뛰어난 기여를 한 사람들의 동상을 시장에 세워 놓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선조의 영광을 기억시킴으로써 장래 세대의 보다 큰 노력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해서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관직을 차지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한결같이 우호적입니다. 공무원들의 태도가 거만하거나 위압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공무원들은 보통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이런 호칭에 알맞게 행동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공무원을 적절한 존경심을 갖고 대합니다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자신도 남들과 같은 보통 옷을 입고 있으며 특별한 머리 장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대주교가 초를 들고 다니듯이 시장은 한 다발의 곡식을 들고 다니며 그의 관직을 나타냅니다. 유토피아에는 극소수의 법률이 있을 뿐입니다. 유토피아의 사회 제도는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한 유토피아인들의 가장 큰 불평의 하나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많은 법률서와 법률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인들의 말을 따르면 너무 길어서 보통 사람들이 단숨에 읽지 못하거나 또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로 인간을 얽매어 놓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토피아에는 개별적인 사건과 법 조문에 정통하여 재주를 부리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각자가 그 자신의 소송 사유를 진술하고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했어야 할 이야기를 직접 판사에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이므로 문제점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드물며 따라서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가르쳐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판사는 그의 모든 능력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울일 수 있고 그래서 교활한 자의 비양심적인 공격으로부터 정직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루어야 할 복잡한 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률이 극소수이고 또 가장 소박한 해석이 언제나 바른 해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누구나 법률 전문가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법률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데 있으며 따라서 해석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이 해석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일 것이므로 그 효력도 더욱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는 누구에게나 이해가 됩니다. 사회의 최대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법률의 일깨움이 가장 필요한 하층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률 한 가지를 제정한 다음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교한 논의를 통해 해석해야 하는 법률은 제정 하나만화인 것입니다. 벌어먹기에 바쁜 서민은 이러한 연구를 할 시간도 정신적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많은 미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인접 국가로부터 1년 또는 5년 기한으로 정부 관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민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 나라로부터만 요청해 옵니다.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유토피아인들은 주위의 대부분의 국가를 독재 정치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초청받아간 행정관들은 온갖 명예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귀국하며 다른 유토피아인이 그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당 국가로 봐서는 확실히 매우 현명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복지는 전적으로 통치자의 자질에 달려있고 유토피아인은 분명히 이러한 일에는 이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돈이 소용이 없는 고국으로 곧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수되어서 부정한 처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주민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소에 따라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특히 판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입견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법정을 위협하는 이대 사학이며 이러한 사학이 우세해지면 곧 모든 정의가 무너져 사회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유토피아인들이 동맹국이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행정관들을 보낸 나라를 지칭합니다. 우호 국가는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조약의 체결, 파기, 갱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유토피아인들은 이러한 조약을 실제로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조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미 동지가 아니냐? 그리고 만일 인간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유대를 무시하기로 했다면 단순한 언어상의 형식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까닭이 없지 않느냐? 유토피아인은 그들이 속한 정치권에서는 왕들이 조약이나 협정을 성실히 지키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의 기독교권에서는 조약은 보편적으로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왕들이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며 둘째는 교황들을 대단히 외경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법황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종교적인 명령을 내릴 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통치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교서를 통해 엄격히 비난합니다. 이른바 신앙에 충실한 자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은 가장 사악한 일이라고 법황은 확신하며 이러한 확신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속해 있는 정치권, 이것은 우리들의 정치권과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물론 지리적으로도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에서는 조약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조약이 엄숙하게 체결되면 될수록 더 빨리 단순히 문구상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파기됩니다. 사실은 흔히 이러한 허점을 고의로 원문에 삽입해 두기 때문에 그 서약이 아무리 철석같이 보일지라도 언제나 빠져나올 구멍이 있고 따라서 조약과 신의를 동시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외교는 명백히 부정한 것입니다. 국왕에게 이러한 관계를 진언한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바로 그 자들이 만일 개인 간의 계약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맨 먼저 나서서 신랄하게 독선적인 어조로 이러한 계약은 신성을 모독하고 죄악을 저지른 일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결국 정직이란 왕의 존엄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는 저급하고 비천한 덕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정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평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언제나 밧줄에 묶여있는 초라한 늙은 말과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들을 위해 보존된 것으로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는 훨씬 고상한 동물과 같습니다. 이 동물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곳 국왕들의 처신이며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유토피아인들이 조약을 맺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이 유럽에 살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조약이 아무리 성실하게 준수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조약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약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천연적인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단지 작은 언덕이나 강 저쪽에 산다는 사실이 인간성의 모든 유대를 단절시킨다고 가정하고 서로 파멸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금지하는 특별조약이 없으면 두 나라가 상호간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약 기초자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충분한 금지 규정을 삽입하지 못하면 언제나 상호간의 약탈권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은 사람을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조약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계약에 의해서보다는 애정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해서 말할 차례가 되었군요. 사실 전쟁은 그들이 절대로 싫어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다른 하등 동물보다도 더 전쟁에 몰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은 참으로 인간 이하의 행동 형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유토피아인들은 전쟁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물론 전투를 해야 할 때를 당해서 전투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토피아의 남녀들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위 또는 우방 국가의 영토로부터 침략자를 격퇴하거나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을 해방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방 국가로부터 침략자를 격퇴시키거나 독재자를 축출하는 것은 동정심의 발로이니 그들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위, 전쟁만이 아니라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전에도 우방국의 원병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충분히 상의해왔고 또한 전쟁의 원인이 정당하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서 전쟁 수단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정당한 원인에는 무력에 의한 강탈 이외의 것도 포함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상인들이 불공평한 법 때문에 또는 법은 공평하지만 고의적인 편파적 적용 때문에 불공평한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경책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유토피아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알라오 폴리타에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알라오 폴리타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네펠로 게타에의 실업가들이 법률적 기만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는 유토피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토피아인들은 네펠로 게타에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이 옳았든 옳지 못했든 간에 인접 국가가 모두 개입하여 최초에 참혹한 전쟁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몇몇 강대국의 힘은 흔들리고 다른 나라들은 패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라오 폴리타에는 몇 차례의 전하를 겪은 후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이 전쟁에 참가한 동기는 이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유토피아인들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필적할 상대가 없던 알라오 폴리타에는 네펠로 게타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방국이 받은 손해에 대해 신속히 보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합니다. 유토피아의 상인이 상품을 사취당했으나 신체적인 상해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취하는 가장 강경한 대책은 보상을 받을 때까지 관계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유재산을 잃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 손해가 훨씬 크지만 유토피아인은 그러한 경우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손실을 본 물품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수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로 말미암아 사정이 나빠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유토피아인의 생명이나 생활에 대해서도 극미한 차이를 초래하지 못할 물건을 잃었다고 해서 그 복수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 의해서 불구가 되었거나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유토피아인들은 전혀 다른 방침을 취합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는 즉시 그들은 전쟁을 선언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인도되지 않는 어떠한 양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인도된 자들은 사형 또는 노예가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혈로 얻은 승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러한 승리를 수치로 여깁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를 치르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적을 지혜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승리는 개선 경축식을 열고 또 영웅적 행위를 찬양하기 위하여 전승 기념비를 세워 축하합니다. 그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단,
곧 인간의 이성의 힘에 의해 획득한 승리만이 인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짐승만이 신체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합니다. 곰, 사자, 산돼지, 이리, 개 등은 신체로서 싸우고 또 대부분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그들보다 우월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이성이요 총명입니다. 전시에 있어서의 그들의 주요 목적은 이전에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 획득하지 못한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목적이 문제가 아닐 때에는 도발자를 가혹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아무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안전의 원리를 제일로 삼고 국가의 위신은 2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그들은 비밀 첩자를 통해 적국 영토 도처에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많은 선전비라를 동시에 붙이게 합니다. 이 선전비라에는 유토피아 정부의 관인이 찍혔으며 그 내용은 적국의 군왕을 죽인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전비라에는 왕의 경우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액수를 왕에 추종하여 반 유토피아 정책을 지지한 자로서 그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보관들을 죽인 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생포해 오는 경우에는 죽인 경우에 2배나 되는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보관들 중에서 동료를 배반하고 유토피아에 귀순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돈을 제공하고 처벌을 면제합니다. 리스트에 올라있는 고관들은 모두 인간의 형상을 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믿지 못하고 또한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왕을 포함해서 보관 전체가 그들이 가장 신임했던 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라도 하며 유토피아인들이 상금으로 준비해둔 돈의 액수는 한계가 없습니다. 배반자가 당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여러 가지 이익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금과 더불어 그들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나라에 있는 값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그들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러한 적국인 매수 작전은 일반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하다고 여겨지지만 유토피아인들은 이를 무척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큰 전쟁을 끝냈다는 것은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한 몇 명의 죄인만을 회생시키고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가장 인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를 붙들고 전투 중 전사하게 될 무수한 병사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포에 대해 동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적국 국민을 동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광한 통치자에 의해 전쟁이 강요되지 않았더라면 적국 국민은 결코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면 그들은 적국 왕의 형제나 다른 귀족이 왕위를 탐내도록 선동하여 적국 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 씨를 기릅니다. 만일 적국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면 유토피아인들은 옛날의 청구권을 들추어내어 왕들은 언제나 이러한 청구권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인접국가의 적의를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청구인의 전쟁 수행을 후원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돈을 공급하고 아주 극소수의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므로 단 한 명의 시민을 희생해서 적국 왕과 맞바꾸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꺼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이나 금을 내놓는 것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금, 은을 축적해 왔고 또한 그들은 금, 은 전부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 수준에는 아무런 변동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자본 외에도 그들은 막대한 외국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다한 국가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대부분 용병에 의해 수행됩니다. 그들은 용병을 세계 도처에서 모집해 오거니와 특히 유토피아 동쪽 약 200마일 지점에 있는 짜폴레타에 라는 곳으로부터 모집해 옵니다. 짜폴레타의 사람들은 그들이 자라나는 야생림이나 험한 산과 마찬가지로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입니다. 그들은 무척 강건해서 어떠한 더위나 추위 그리고 육체적 고통도 견뎌냅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알지 못하며 농사도 짓지 않고 옷이나 집에도 무관심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 이외에 그들의 주된 생활수단은 사냥과 도둑질입니다. 사실 그들은 오직 전쟁만을 위해서 자연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가담할 기회를 항상 찾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만 하면 그들은 수천 명이 달려가서 병사가 필요한 자에게 싼 값으로 봉사합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용자를 위해 매우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싸우지만 그들의 충성이나 열성이 얼마 동안 계속될는지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이 좀 더 많이 지불하면 내일은 저축에 가담할 것인데 이쪽이 좀 더 지불한다면 모레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는 것입니다. 피아, 쌍방의 병사가 대부분 짜폴레타의 사람들이 아닌 전쟁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친척이 같은 부대에 편입됩니다. 잠시 동안은 그들은 최상의 친구입니다. 다음 순간에는 그들은 쌍방으로 갈라져서 서로 마치 숙명적인 원수나 되는 듯이 싸웁니다. 혈연이나 우정 따위는 말끔히 있고 그들은 친척끼리 목을 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파멸시키고 있는 유일한 동기는 다른 왕이 약간의 돈을 더 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돈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하루에 오전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적군 측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에, 유혹에 쉽게 굴복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번 돈을 가장 더러운 방탕에 탕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애인들은 유토피아인들을 위해서라면 세계의 어느 민족과도 싸울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지요. 아시다시피 유토피아인들은 좋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을 찾아내서 이용하는 데도 열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에는 그들은 짜폴레타의 인을 막대한 상금으로 유혹하여 절망적인 전투에 참가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살아 돌아와 그들의 삭슬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자에게는 앞으로도 똑같은 모험을 할 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약속했던 상금을 어김없이 지불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짜폴레타의 인들이 얼마나 많이 전사하든 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더러운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낼 수만 있다면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을 전쟁에 가담케 만든 나라는 두 번째 병력 공급원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우방국들이 파견하는 원군이며 마지막으로 유토피아의 시민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그들의 시민 가운데서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2명의 부사령관을 딸려주는데 이들은 사령관이 건재하는 한 특별한 직무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될 때에는 부사령관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필요한 경우가 오면 다른 부사령관이 직무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를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사령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군이 일사불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원군은 각 도시로부터 온 지원병으로 구성됩니다. 누구든 해외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징집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병사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하면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쉽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신체만 건강하면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도록 해군에 징집되거나 또는 도망갈 길이 없는 성벽의 요새에 배치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적군과 직면하게 될 때 겁 많은 사람들은 중론을 두려워하고 또 도망갈 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흔히 공포심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영웅처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외에 나가 싸우도록 강요받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전선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아내를 고국에 있도록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일은 장려되고 있으며 찬양을 받습니다. 전선에 따라간 아내는 전장에서 자녀 및 다른 가족과 함께 남편의 바로 옆에 배치됩니다. 서로 돕고 싶어하는 가장 강렬한 자연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잃고 돌아오거나 아내가 남편을 잃고 돌아오거나 자녀가 부모를 잃고 돌아오는 것은 최대의 불명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군대는 전투를 시작하면 적이 완강히 버티는 한 최후의 1인까지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대리인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은 유토피아인들을 싸움터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 자신이 전투에 참가하게 될 때에는 전투를 회피하려던 신중성과 맞먹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첫 공격 때부터 격노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의는 더욱 확고해지고 드디어는 한치를 물러나느니 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의 양식이나 자녀의 장래, 흔히 사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두 가지 걱정입니다만 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고 따라서 패배라는 생각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확신은 군사훈련에 의해 증대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육과 사회 환경을 통해 몸에 익은 건전한 사상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을 존중해서 함부로 생명을 버리지는 않지만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의무인 때를 맞이하면 비열하고 비겁한 태도로 생명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다다르면 특별히 선발되어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한때의 청년들은 적군 사령관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 정면 공격, 매복, 원거리 사격, 백병전 등을 다 써서 적군 사령관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쐐기 모양의 대형으로 적군 사령관에 대한 공격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선두에 선 사람이 필요하면 싱싱한 젊은이로 대치시킵니다. 그 결과 적군 사령관은 패조하여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한 거의 전사하거나 포로가 됩니다. 전투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유토피아인들은 대량 학살을 자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적군이 패주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부대가 전투 대형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 추격을 개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때문에 예비대까지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에는 그들은 적군을 추격하기 위해 대오를 허물어뜨리면서까지 전진하지는 않고 오히려 적군 전부를 달아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 번 사용한 속임수를 결코 잊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속임수를 썼을 때에는 매번 유토피아의 주력은 전면적으로 패배하고 적군은 승리에 도취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각 방면으로 추격해 왔을 때였지요. 이때 매복시켜 두었던 소수의 유토피아군에 의해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매복해 있던 유토피아군은 분산된 적군에게 기습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때 적군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군이 차지했던 승리를 빼앗아 버렸고 패배자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 전술과 방위 전술 중 어느 것이 더 교묘한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후퇴를 염두에 두지도 않으면서 후퇴하는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후퇴하기로 작정했을 때에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병력이나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밤중에 소리도 없이 진지해서 물러나든지 또는 적군을 속이는 다른 방법을 써서 후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대낮에 철수하는 데 서서히 완전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철수하기 때문에 철수할 때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진할 때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들은 진지 둘레에 아주 깊고 넓은 참호를 파서 용이 주도하게 진지를 요새화합니다.
파낸 흙은 안쪽으로 던져서 성벽을 쌓지요. 이 일은 노예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병사들 자신이 참호를 파는 것입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성벽 앞에 배치한 소수의 무장 보초를 제외하고는 전 병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광대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요새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갑옷은 견고하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한 한편 신체의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군사 훈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갑옷을 입고 헤엄치는 법을 연습합니다. 그들의 장거리 사격 무기는 활인데 기병이든 보병이든 활을 힘껏 정확하게 쏘는 법을 배웁니다. 근접 전투에서는 그들은 칼이 아니라 전투용 도끼를 사용하는데 전투용 도끼는 날이 잘 섰고 무겁기 때문에 내려찍든 찌르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 교묘한 무기를 발명, 제조하고 이 무기는 전투에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숨겨둡니다. 숨겨두지 않으면 이러한 무기는 놀림감이 되기 쉽고 따라서 충분한 효과를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기를 고안해낼 때 그들은 기동성과 용이한 조작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일단 휴전 조약을 맺으면 아무리 도발을 받더라도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의 영토를 유린하거나 적지의 곡식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곡식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병이나 보병이 짓밟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스파이가 아닌 한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복한 도시는 보호해주며 강습해서 점령한 도시라도 약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항복을 못하게 한 책임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살아남은 경비대원을 노예로 삼을 뿐입니다. 시민은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항복을 권고한 사람이 발견되면 사형을 받았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남긴 재산의 일부를 줍니다. 나머지는 동맹군에게 분배해 줍니다. 유토피아인은 아무도 전리품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토피아인들은 그들이 전쟁 비용을 지불해 준 우방국이 아니라 패전한 적국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들은 일부는 장차의 전쟁에 대비하여 저축해 두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일부는 적국 영토 내의 값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갚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많은 외국으로부터 재산을 획득했으며 그 결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그 수입원이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연간 70만 듀컷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는 각기 유토피아 시민을 파견하는데 명목상으로는 세금 징수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그 지역의 명사로 행세합니다. 세금 징수원이 쓰고 남는 돈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데 유토피아인은 흔히 이 돈을 영지가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유토피아에서 실제로 필요하게 될 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이 꼭 필요한 때가 오더라도 전액을 요구하는 일은 드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이러한 영지의 일부를 양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왕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면 그들은 대병력을 파견하여 침략군이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결코 그들의 영토 내에서는 전투를 벌이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맹군이 섬까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유토피아인들의 종교 사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섬에는 실제로 각 도시에 몇 가지 이질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자도 있고 달을 숭배하는 자도 있고 기타의 여러 유성을 숭배하는 자도 있습니다. 과거에 위대했거나 덕이 높았던 사람들을 신으로 모실 뿐 아니라 최고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보다 현명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영원하며 무궁하고 불가해하며 또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 있고 우리들이 사는 우주 도처에 물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힘으로서 현재에 있는 유일한 신적인 권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그들은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우주의 각 방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곧 온갖 창조와 사멸, 온갖 성장, 발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우주의 창조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최고 신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종파가 동의하며 각 종파는 이 신을 미트라스라는 동일한 유토피아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각 종파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은 과연 어느 신이 미트라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파는 이 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종파는 저 신이라고 말해서 구구합니다. 그러나 각 종파는 그들의 최고 신은 자연, 곧 국제적으로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인정되는 저 거대한 힘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인들은 점차 모든 저급한 신앙을 타파하고 가장 합리적인 종교로 귀일하고 있습니다. 개종하려고 할 때에 아군이 닥쳐오고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심판, 마치 버림받은 신이 불신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해석하는 미신적 경향만 없었더라도 다른 종교들은 옛날의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고 자진하여 피를 흘리면서 많은 민족을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순교자의 기적적인 헌신에 대해 말해 주었을 때 유토피아인들은 쉽게 개종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의식 중에 어떤 신비한 영감의 감화를 받았든지 또는 기독교가 그들의 주요한 종교와 흡사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재산을 공유하는 생활, 이것은 가장 진실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을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상당히 많은 유토피아인들이 기독교에 귀의해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 4사람, 참 2사람은 죽고 4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에는 신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인들은 교회의 다른 의식은 모두 치렀지만 우리의 개종자들은 신부만이 접전할 수 있는 성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했고 또한 성사를 받기를 무엇보다도 원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은 신도 중에 한 사람을 신부로 삼는데 그를 서품식을 받기 위해 기독교 주교에게 보내지 않더라도 자격을 갖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부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떠날 때까지는 실제로 선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많은 유토피아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택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지는 않으며 또한 기독교를 택한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기독교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말썽을 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영세를 받자마자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개적인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지나치게 열성을 보였어요. 결국 그는 너무 열중한 나머지 기독교의 탁월성을 주장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종교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는 모두 비열한 미신이며 이러한 종교를 믿는 자는 불경스러운 괴물이며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처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고 계속해서 목청껏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가 이와 같이 떠들어대자 그는 체포되어 독신죄가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유죄로 인정되어 국외 추방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유토피아 헌법의 가장 오래된 원칙은 종교적 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토포스가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단지 사회 질서의 유지, 끝없는 논쟁과 화해를 모르는 반목이 사회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법률은 종교 자체에도 최대의 이익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종교가 옳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므로 사람에 따라서 믿는 바가 다르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유토포스는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특정한 종교를 믿도록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는 것은 어리석고 오만한 행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진실한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고 다른 종교는 모두 넌센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한 진리는 궁극적으로 그 자체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무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가장 좋고 가장 숭고한 종교는 마치 곡식보다 가시덤불이 더 잘 자라듯이 가장 망령된 미신에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간악한 사람일수록 제일 완고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교의 선택은 개개인이 그 자신의 사상에 따라 결정해야 할 자유로운 문제로 남겨놓았습니다. 단지 그는 국민의 영혼은 육신과 함께 죽는다든지 우주는 섭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맹목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될 수 없는 일을 믿는 것만은 엄격하고 엄숙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인들은 사후의 포상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짐승의 신체와 동일한 것으로 격화시켰으므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러한 사람은 유토피아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이러한 사람은 유토피아의 생활 방식에 진심으로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척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제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후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언제나 그 나라의 법망을 벗어나거나 법률을 침해하려고 획책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에 동의하는 자는 공공의 명예를 받지도 못하고 공직에 임명되지도 못하며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장 경멸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문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토피아인들은 위선은 실제로 사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위선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협박해서 자기의 견해를 감추도록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부 또는 지식인과 개인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허용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이러한 환상은 결국 이성에 굴복하고야 만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물론자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유토피아인 실제로 상당수에 달합니다. 또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억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신은 근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물도 인간의 영혼보다 열등하기는 하지만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으며 인간보다 저급하기는 하지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한한 행복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을 슬퍼하기는 하더라도 죽음을 비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죽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할 경우에는 다르지만 죽기 싫어하는 것을 유토피아인들은 나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고 따라서 막연하게나마 닥쳐올 처벌을 예감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달려오지 않고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을 신이 반가이 맞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죽음을 보면 전율을 금치 못하고 침통한 침묵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다만 신이여 이 영혼을 가엾이 여기시고 그의 무력함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를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쾌활하고 낙천적인 기분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친절히 신에게 맡깁니다. 끝으로 그들은 슬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존경하는 생각을 갖고 시체를 화장하고 그 자리에 비명이 든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으로 가서 고인의 인격과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가장 유쾌한 마음으로 회상하는 것은 고인이 행복한 심정을 갖고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훌륭한 성품을 회상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덕을 권장하고 고인을 즐겁게 해주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인은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 옆에서 듣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행복에는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포함되고 또한 죽었다고 해서 생전에 서로 아주 친밀하던 친구들을 보고 싶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유토피아인들은 선량한 사람의 애정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자유로이 찾아다니며 살아있는 사람의 언행을 일일이 지켜본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고인들을 거의 소신처럼 여기며 따라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보다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조가 함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몰래 나쁜 짓을 하지도 못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중되고 있는 일, 곧 길조, 흉조를 가리는 일, 점을 치는 일, 기타의 온갖 미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러한 미신은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에 대해서는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신의 현존과 권능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토피아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위기에 직면하면 전 국민이 기적을 기원하며 그들의 신앙이 매우 독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기원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토피아인들은 그들이 자연을 연구하고 그 자연을 창조한 신을 찬양하기만 하면 신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하여 지식 탐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과학에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후의 행복을 얻는 길은 오직 선행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돌보고 어떤 사람은 길을 고치거나 도랑을 치거나 다리를 수리하거나 잔디, 모래, 돌을 파내거나 나무를 잘라내서 켜거나 제목, 곡식 따위를 도시로 운반하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노예처럼 살며 노예보다 더 심한 노동을 하는데 사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도 열심히 거들어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일을 싫어하거나 도저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여겨서 애써 기피하는 거칠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그들이 즐겨 전담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삭슬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헐뜯지도 않고 그들의 생활 태도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파로 갈라집니다. 그 가운데 한 파는 독신주의를 신봉합니다. 이 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여자와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소, 돼지 등의 고기도 먹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짐승의 고기는 무엇이든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세에서의 모든 쾌락, 그들은 이러한 쾌락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거부하고 오로지 내세만을 동경합니다. 이마에 땅을 흘리고 잠을 자지 않음으로써 내세의 안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내세에 이르리라는 희망 때문에 그들은 생계와 쾌활을 잃지 않습니다. 한편 다른 파는 마찬가지로 중노동을 중히 여기지만 결혼에는 찬성합니다. 그들은 결혼이 주는 위안을 경멸해서는 안 되며 대를 잇는 것은 자연과 국가가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노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쾌락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들은 많은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일반적으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물론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기는 하지만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면 오직 조소를 받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동기는 합리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 있음을 시인하면 그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언제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속단을 하지 않도록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은 유토피아 말로는
부트레스카에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대충 번역한다면 속인, 수도사라는 뜻이 됩니다. 유토피아의 성직자들은 남달리 신앙심이 깊으며 따라서 그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보통 한 도시에 13명, 한 교회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13명 중 7명은 군대와 함께 출전하고 임시 대행자 7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군대에 따라갔던 성직자가 돌아오면 그들은 이전의 자리로 복귀하여 전시 중 임시 대행자로 임명된 정원의 인원은 주교 13명 중에 1명에게 이 지위가 부여됩니다. 밑에서 일하다가 정규의 성직자가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공석을 차례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시민 전체에 의해 선출됩니다. 선거는 모든 공직과 마찬가지로 압력단체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로 시행되며 후보자가 선출되면 성직자 회의에서 임명됩니다. 성직자는 예배를 주관하고 교회 사무를 관장하며 사회 도덕을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나쁜 짓을 하고 종교 재판정에 불려나가거나 또는 성직자의 힐책을 받는 것은 대단한 수치가 됩니다. 물론 범죄에 대한 실제적인 억제와 처벌은 시장과 기타의 공무원이 관장합니다. 성직자는 단지 충고나 경고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개전하지 못하는 범법자는 파문을 할 수 있는데 파문보다 더 두려운 형벌은 없습니다. 파문된 자는 그 명예가 전적으로 훼손될 뿐 아니라 신의 복수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의 신체적 안전도 위협을 받습니다. 파문된 자가 개심을 했다는 것을 성직자가 빨리 인정해주지 않으면 파문된 자는 체포되어 불경죄로 의회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직자는 어린이와 청년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학문적 훈련과 마찬가지로 도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 어린이들에게 사물에 대한 올바른 사상, 곧 그들의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데 유익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성직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어릴 때 철저히 몸에 익혀두면 이러한 사상은 어른이 된 후에도 지속되며 따라서 국가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위협 중에는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생기는 도덕적 결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남성 성직자에게는 결혼이 허용됩니다. 여자를 성직자로 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자가 성직자로 선출되는 경우는 드물고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등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직자의 아내는 유토피아 사회의 정화입니다. 성직자보다 더 존경을 받는 공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직자는 죄를 범하더라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에는 죄를 범한 성직자를 신과 그의 양심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그 성직자가 어떠한 일을 했건 간에 신에게 특별한 제물로 바친 사람에게 인간이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일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극소수인 데다가 신중하게 선출되기 때문이지요. 뛰어난 후보자들 중에서 뽑혔고 오로지 그의 도덕심 때문에 임명된 사람이 갑자기 악해져서 부패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기질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권도 갖지 못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명예를 여러 사람에게 줌으로써 현재 성직자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권위가 추락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보통의 덕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덕이 요구되는 이러한 자리에 알맞는 사람을 다수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유토피아의 성직자들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와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성직자는 싸움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성한 법복을 입고 꿇어앉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듭니다. 그들은 첫째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 무혈의 승리, 양군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유토피아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 즉시 성직자는 급히 전쟁터로 달려가 불필요한 모든 폭력을 제지합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적군 병사는 단지 그들을 소리쳐 부르기만 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적군 병사가 성직자의 너풀거리는 법복을 만졌을 때에는 그의 재산도 전화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직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경을 받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서 적군을 보호해 주거니와 때로는 유토피아 군인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간혹 유토피아인들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학살과 약탈을 감행하고자 적군이 추격해오는 절망적인 순간에 성직자가 중간에 나서면 학살을 방지할 수 있고 양쪽 전투원을 갈라놓으며 공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민족 사이에서도 유토피아의 성직자는 보편적으로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매달 첫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매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종교적인 축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운행에 따라 해를 가르고 달의 운행에 따라 달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첫날을 유토피아 말로 키네메르니라 부르고 마지막 날을 트라페메르니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위한 축제일과 끝을 위한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교회는 웅장하게 보입니다. 건물이 화려할 뿐 아니라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극소수밖에 없으므로 막대한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은 어둠침침합니다. 건축가가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유토피아인들은 설명합니다. 너무 밝으면 사람들의 주의력이 산만해지지만 희미한 빛은 집중적 사고와 종교적 감정의 ang향에 도움이 된다고 성직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만인에게 공통되는 동일한 형태의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마치 여러 갈래 길로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는 같은 것처럼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곧 신성한 존재의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회에서는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식과 설교만을 행합니다. 개별적인 종파의 특별한 의식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행하며 공동 예배는 이러한 개인적 의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합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교회에서는 어떠한 신상도 비치해 놓지 않았으며, 따라서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기가 속한 종교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을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신은 단지 미트라스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어떠한 신을 믿든 간에 최고 신을 나타내는데 각자가 사용하는 일반 명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특별한 신앙에 대한 선입견 없이 회중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만이 허용됩니다. 끝을 위한 축제일에는 하루 종일 단식을 하고 저녁에 그 해 또는 그 달을 무사히 지내게 해준 신에게 감사드리고자 교회에 갑니다. 다음날, 이날은 물론 시작을 위한 축제일입니다. 에는 그들은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방금 시작된 한 해 또는 한 달 동안 행복과 번영이 깃들기를 기구합니다. 그러나 끝을 위한 축제일은 교회로 가기 전에 집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 자녀는 양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동안의 태만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던 일체의 암운을 제거하고 누구나 아주 밝은 마음으로 신성한 예배에 참석합니다. 맑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적극적인 독신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노여움이나 원한을 품은 사람은 화해를 해서 불쾌한 감정이 가실 때까지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 엄중한 처벌이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가는데 각 가정의 남자는 그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어른 앞에 앉고, 또 가장 나이 많은 여자 어른은 각 가정의 여자들 뒤에 앉아서 지켜줍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가정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각자의 공개 석상에서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옆에 앉도록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어린이들끼리 몰려 앉으면 선행에 대한 유일한 자극은 아닐지라도 가장 강력한 자극인 종교적 외경심을 배워야만 할 때에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일에 몰두해서 시간을 낭비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신이 도살이나 유혈을 즐긴다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신은 자신의 피조물이 살아서 활동하기를 원하므로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태우고 촛불을 많이 켜놓습니다. 물론 그들은 향료나 촛불 따위는 신성한 존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제물이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향료의 향기, 촛불의 빛, 기타 의식은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더욱 열심히 신을 숭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도는 흰옷을 입고 성직자는 솜씨와 디자인이 뛰어난 알록달록한 법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법복은 값싼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법복은 금실로 짰거나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한 것이 아니며 오직 여러 가지 새의 털로 장식을 했을 뿐입니다. 한편 법복의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는 값진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세계의 어떤 예술품보다도 큽니다. 또한 새털은 신성한 진리를 상징하는 특별한 패턴에 따라 짜 넣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 상징의 의미를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상징들은 신도에 대한 신의 사랑, 신에 대한 그들의 의무, 그리고 신도, 상호 간의 의무를 신도들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복을 입고 성직자가 지성소로부터 나타나는 순간 신도는 모두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고 교회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로 신이 나타나기라도 한 듯이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몇 분 후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일어나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 신도들은 악대에 맞춰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기는 유럽의 악기와는 판이합니다. 이 악기들은 대체로 유럽의 악기보다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물론 유럽의 악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악기는 유럽의 악기보다 앞서 있습니다. 성악이든 기악이든 그들의 음악은 놀라울 만큼 자연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기도든 환희든 흥분이든 냉정이든 슬픔이든 분노이든 어떤 때를 막론하고 음과 감정이 일치를 해서 곡조는 적절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중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상당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배는 성직자와 신도가 정해진 기도문을 외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기도문은 회중이 함께 외면서 각자가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모든 훌륭한 것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은총에 감사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회에 살면서 가장 진실한 종교를 믿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만일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만일 당신의 마음에 드시는 더 좋은 종교나 사회 제도가 따로 있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러시면 저는 어디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제도가 진실로 최상이고 우리의 종교가 최선이라면 저로 하여금 사회와 종교에 충실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것이 당신의 은밀한 뜻으로 된 일이 아니라면 나머지 인류들도 같은 생활 방식과 같은 종교적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소서. 당신은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를 때 안락한 죽음을 허락해 주소서. 죽음을 일찍 주시기를 빌거나 또는 더 오래 살기를 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즐겁고 죽음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기보다는 당신 곁으로 가기를 바라겠나이다.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몇 분 동안 교회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나머지 시간은 오락과 군사훈련으로 보냅니다. 자, 이것이 내가 유토피아 공화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유토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일 뿐 아니라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공공의 이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재산만 돌보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의무에 열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인들의 태도나 유토피아 이외의 나라 사람들의 태도나 모두 합리적입니다. 다른 공화국에서는 각기 나라가 아무리 번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의 이익보다 곧 인민의 이익,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공공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창고가 가득 차 있는 한 결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분배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쾌활성, 마음의 평화, 불안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식량 공급을 걱정하거나 아내의 애처로운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딸의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유토피아인들은 그나 그의 아내나 그의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 자손이 번창한 집안에서 바라는 대로 대가 이어지더라도 항상 먹을 것이 충분하며 언제나 행복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아직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래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유토피아의 공정한 제도를 다른 나라의 정의와 비교할 것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내가 정의나 공정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은 어떻게 정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귀족이나 금세공업자나 고리대금업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되 불필요한 일만 하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필요한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사치스럽고 멋진 생활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마부, 목수, 농부는 황소처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게다가 꼭 필요한 일만 하므로 만일 그들이 일을 멈추면 어떤 나라든 1년 안에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황소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 지낸다고 해도 좋을 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황소는 사람들처럼 장시간 일하지는 않아도 되며 그 먹이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 먹이를 즐기기도 하고 게다가 장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노동자나 마부나 목수나 농민은 오늘의 보답 없는 노동에 허덕거릴 뿐 아니라 가난에 찌든 노후를 몹시 걱정합니다. 그들의 하루 임금은 노후를 위해서 저축할 만큼 여유가 있기는커녕 그날 목숨을 이어가는데도 모자랄 지경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비생산적이거나 사치품 또는 오락품을 만드는 데 사람을 쓰는 것이 고작인 소위 귀족, 금세공업자 따위에게는 많은 보상을 아낌없이 주면서 농부나 석탄 운반 노동자, 마부, 목공 등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존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친절한 배려를 하지 않는 사회제도에서 공정이나 감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완전히 가난해지면 망하는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이 한창 나이 때에는 실컷 부려먹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밤잠을 안 자고 봉사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들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해준 대가로 비참한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개인적인 부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공공의 입법까지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벌이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 있는 기존의 불공평 정도로는 모자란 듯이 부자들은 불공평을 더욱 격화시키고 심지어는 부정을 법적으로 정의라고 규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현재 세계에 퍼져 있는 사회제도를 생각할 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만 부자들이 사회조직이라는 구실하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음모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첫째로 부정하게 획득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둘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능한 한 싸게 사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온갖 사기와 관계를 고안해냅니다. 부자들이 이러한 사기와 관계를 사회가, 여기에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하면 곧 법률이 됩니다. 이와 같이 파렴치한 소수자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발동시켜 전 국민의 수요를 공급하고도 남을 것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토피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돈과 돈을 벌려는 열망이 동시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타의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많은 범죄가 근절되었습니다. 금전 사용의 종말은 매일매일의 처벌도 저지하지 못하는 온갖 범죄 행위, 곧 사기, 절도, 강도, 언쟁, 난동, 쟁의, 반란, 살인, 배신, 독살 등의 종말을 의미함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폐지되는 즉시로 공포, 긴장, 불안, 과로, 그리고 철야와도 하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해결에는 언제나 돈이 필요한 빈궁이라는 문제도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점을 좀 더 명백히 설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수천 명이 굶어 죽던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단정합니다만 흉년이 든 해의 연말에 가서 부잣집 곡간을 낱낱이 뒤지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곡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기후나 토질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결과만은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축복받은 방해물인 돈이 없었더라면 누구나 쉽게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을 더 쉽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가 창안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양식을 얻기 힘들게 만드는 유일한 방해물은 돈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도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소유하는 것, 곧 거대한 재산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숨는 것보다는 위험 지역으로부터 아주 벗어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만일 사악의 야수적인 근원인 오만이 없었더라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함으로 인간을 위해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자비로움으로 이를 권고해 주었습니다. 를 위해서 옛날에 벌써 유토피아의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만은 번영의 기준을 스스로 버는 데 두지 않고 남이 벌지 못하게 만드는 데 두기 때문입니다. 오만은 마구 부려먹으면서도 고생하는 꼴을 즐길 수 있는 열등한 계급이 없으면 곧 오만의 행복을 빛나게 할 다른 사람의 비참이나 오만의 불을 뽐냄으로써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는 다른 사람의 가난이 없으면 아무리 낙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어다니는 지옥의 뱀처럼 또는 국가라는 배에 달라붙는 빨판 상어 같다고 할까요? 언제나 우리들을 뒤로 잡아당기고 보다 좋은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인간의 천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쉽게 근절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편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제도가 적어도 한 나라에서는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의 생활 방식은 문명 사회를 위한 가장 행복한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야심, 정치적 분쟁 등 모든 불상사의 근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에는 많은 난공불락의 도시를 파멸로 몰아넣은 내분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가 국내의 단결과 건전한 통치를 유지하는 한 이웃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시기를 하더라도 이웃나라의 왕들이 유토피아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동요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왕들은 과거에 여러 번 이와 같은 일을 시도했으나 언제나 격퇴당했던 것입니다. 라파엘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그 나라의 법률이나 관습 중에는 우스운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군사 전략, 종교, 예배 형식도 그렇지만 특히 유토피아의 사회 전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 곧 돈을 제거한 공유제도는 매우 불합리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지 않는 공유제도는 본질적으로 귀족 정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나 진정한 영광으로 여겨지는 모든 권위와 광휘와 존엄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라파엘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느라 피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에 얼마나 관대할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헐뜯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까봐 겁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 그가 말한 풍자적인 논평을 상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토피아의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칭찬을 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데 대해 감사했다. 그 후 나는 저녁 식사나 하자고 그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유토피아의 제도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오랫동안 토론하기로 합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진정으로 언젠가 그와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라파엘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나 나는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유토피아 공화국에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유럽에서 본받아 주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해설 유토피아에 대하여 1. 유토피아 문학의 본질 공상은 죄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공상이 참으로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고 이 망상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결과라도 빚어지는 경우 분명히 공상은 죄악이다. 그러나 공상은 인간이 가진 특권의 하나이다. 인간의 특권을 이성에서 발견한 다음부터 예지인은 인간 파악의 근본을 이루어 오고 있거니와 이성과 쌍벽을 이루는 공상의 능력, 곧 상상력은 또 하나의 특권인 것이다. 물론 이 상상력이 어디에 뿌리를 두는 것인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인간이 상상력을 가졌다는 것이 진보와 발전의 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대한 사상일수록 폭넓고 심원한 공상의 측면을 갖는다. 고대 그리스 이후 오늘날까지도 인간 정신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플라톤의 사상, 화이트헤드나 에머슨으로 하여금 철학은 결국 플라톤 사상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탄한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이데아의 설정에 있거니와 이 이데아처럼 엄청난 공상, 여기서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도 없을 것이다. 플라톤의 사상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의 척도는 그 사상이 갖는 공상의 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신성시하는 신조차도 인간의 위대한 공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여기서 공상이란 말은 국어사전의 해픈 어휘 해석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공상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공상 속에 담겨진 인간의 절실한 염원을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생각이라고 몰아쳐서는 안 된다. 역설 같지만 공상의 진실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소설은 모두 공상적인 내용이건만 소설이 인간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하는 까닭은 결국 그 공상이 갖고 있는 진실성에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현실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염원은 흔히 공상의 모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상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현실 부정에는 현실 비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공상의 진실성은 바로 이러한 현실 비판에서 획득된다고 하겠다.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는 가공의 퇴폐라는 책에서 가공을 상실한 실리주의, 현실주의가 인간의 정신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 와일드가 흔히 사용하는 이상이라는 말 대신 가공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도 흥미있는 일면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상이라는 말은 자칫 그 내용이 무척 추상적이면서 궁색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쉽다. 이에 비해 공상은 자유롭고 무한대한 영역으로 인간의 감정을 해방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공상의 진실성을 이용한 문학이 유토피아 문학, 어느 문학이든 공상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이다. 유토피아 문학을 특히 공상 문학이라고 지칭하는 까닭은 유토피아 문학이 낭만적인 미래기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대체로 인간이 염원하는 이상 국가를 공상의 형태를 빌어 표현하고 있다. 곧 실현 불가능한 사회를 상상하고 있다. 여기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 실현 불가능성 때문에 유토피아는 무익한 것으로 속단해 버리는 사람이 많다. 유토피아를 몽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의무의 수행에 주력하라는 충고는
흔히 듣는 이야기고 일면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비롯한 것인데 그리스어의 없다와 장소의 복합어로서 어디에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곧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 유토피아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영구히 달성할 수 없는 것, 지상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유토피아이며 그 실현 불가능성은 유토피아의 숙명처럼 보인다. 사실 유토피아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실제적인 불가능성과 이론적인 불가능성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유토피아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 이론적인 실현 가능성이 유토피아가 갖는 질실성이며 현실 비판의 척도인 것이다. 옛부터 많은 철학자가 지적해오듯이 상상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능력의 하나이다. 상상에 의해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질곡을 떠나 의식 세계에서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상상력을 현실에 적용할 때 두 가지 방향이 나온다. 하나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이며 또 하나는 현실의 개혁이다. 전자를 공상, 후자를 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상은 끊임없이 현실에 작용하여 현실의 개혁을 의도하지만 공상은 현실을 방치해 둔 채 의식 속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현실은 괄호 속에 묶어두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회를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상은 일체의 현실성과 절연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을 괄호 안에 가둬두고 그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것은 전혀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현실 비판이 그 근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이 도피는 소극적인 안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초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식은 직면하고 있는 의미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의미 세계 안에는 나 자신과 함께 타자 그리고 사회가 있다. 곧 이 의미 세계는 상호적인 세계로서 공통된 하나의 요회를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현실 또는 현실성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고 또 이러한 현실은 현실에 대한 수동적인 요회를 암묵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관습적인 요구에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는 현실 속에 영구히 매몰해버린다. 인간은 현실, 곧 사회의 속박에 묶여 자유를 상실한다. 인간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구의 한낱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한낱 부속품적 예속성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를 회복하려고 할 때 사회 개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유를 회복하려는 움직임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사회, 전혀 새로운 자기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의 개조가 현실과의 실제적인 격투인데 반해 순수히 의식세계 속에서의 의미세계의 변화로서만 이루어진다. 곧 우리들의 의식에 나타나는 의미세계로의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그 세계에 속박된 자기를 부정하고 현실의 초극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현실의 부정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엄격하고 본질적인 현실 비판이 되며 여기에서 참으로 유토피아적인 이상성이 획득된다. 따라서 참된 유토피아적 이상성은 결국 현실과 절연된 것 같으면서도 항상 현실과 관련되어 있고 현실에 작용하고 있다. 유토피아적 이상성의 실천 수단이 바로 혁명이다. 중도 반단적인 현실 개혁이 아니라 현실의 전체적, 근본적, 본질적 혁신을 요구한다는 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현 불가능성의 일면이 있다. 요컨대 유토피아의 실현은 현실 개혁을 의도하는 부분적 혁명이 아니라 세계의 혁신을 성취하는 세계의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세계의 혁명은 불가능한 것 같고 요원한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이상은 바로 이 점에 있지 않은가? 유토피아적 이상성이 사회, 사상사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가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완전한 사회에 대한 인류의 공상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없어지면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상이 살아있는 한 유토피아 사상은 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2. 유토피아의 문학 사상의 위치. 유토피아 문학은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져 왔다. 호머의 오디세이에도 이상향에 대한 서술이 있으므로
오디세이를 유토피아 문학의 출발점으로 잡을 수도 있으나 이상 국가의 묘사에 유토피아 문학의 생명이 있다고 본다면 플라톤의 공화국은 유토피아 문학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공화국에서 정의라는 덕, 정의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의 사주덕인 지혜, 절제, 용기, 정의 중에서 으뜸되는 덕이다. 이 실현되고 재산을 공유하는 완전 사회를 그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티마이오스에서는 이상국이 9,000년 전에 바닷속으로 침몰한 아틀란티스 섬에 있었다고 하고 크르미아스에는 이 섬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플라톤은 이전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심에 심오한 정치 사상을 도입하여 완전한 사회를 희구하는 유토피아 사상의 효시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몇 사람의 여행기 속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이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유토피아 문학은 나타나지 않았다. 플라톤 이후 최대의 유토피아 문학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할 것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처음 발간된 것이 1516년이므로 플라톤 이후 토머스 모어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 동안 유토피아 문학은 잠적해버렸던 셈이다. 원래 유토피아 문학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도덕적으로 불안이 고조된 시대에 탄생한 것이다. 플라톤의 공화국도 아테네의 불안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 이후 모어에 이르기까지 2000년간은 이른바 암흑시대로 지칭되는 중세였다. 카톨릭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사상과 생활을 구원이라는 이름 밑에 속박했던 시대이므로 중세는 유토피아 문학을 개화시키기에는 적당한 토양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 문학이 개화하지 못한 이유를 교회의 절대권에서만 찾아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중세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가장 완전한 유토피아를 동경했고 또 그 실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교회가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천국은 인류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유토피아가 아닌가. 사상적인 암흑기인 중세의 인간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심정으로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세주애의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과 반드시 도래할 천국에 대한 확고한 희망 속에서 산 중세인들은 참된 유토피아적 이상성을 바탕으로 삼고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복한 사람들로부터 유토피아 문학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바이블이 약속한 천국 이외의 유토피아를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로 휴머니즘이 대두되고 중세적 봉건 사회가 붕괴되면서 인간의 불안은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희망에 들뜬 인간은 에덴의 낙원처럼 주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하는 유토피아를 기리게 되었다.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가 유토피아 문학의 융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융성기의 기수가 토마스 모어이며 유토피아인 것이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명칭을 탄생시켰고 유토피아가 출간된 이후 조지 오웰의 암담한 미래소설 1984년에 이르기까지 수백 권의 유토피아 소설이 세상에 나왔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어느 유토피아 문학보다도 사회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근대 유토피아 문학의 성구인 것이다. 3. 토머스 모어의 생애. 토머스 모어는 1478년 2월 6일 영국 보통법원의 판사 존 모어의 둘째 아들로 런던의 밀크 스트리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존은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기는 했으나 귀족은 아니었다. 모어는 12살에 캔터베리 대주교 겸 대법관이었던 존 몰턴의 집에 입주하게 되었다. 어린 모어가 당시 정계 및 종교계에서 최대의 존경을 받고 있던 존 몰턴으로부터 받은 인격적 감화는 심대하여 일생 동안 계속되었다. 몰턴으로부터 어떠한 감화를 받았는가는 유토피아 제1권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몰턴도 모어의 장래를 촉망하여 이 아이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모어는 14세 때 몰턴의 추천으로 옥스퍼드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웠다. 옥스퍼드에 재학한 기간은 2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동안에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옥스퍼드 대학은 모어로서는 지적 생활의 인문이었다. 당시의 영국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물결이 휩쓸고 있었다. 모어가 라틴어를 완료하고 그리스어에 열중하기 시작할 무렵 모어는 옥스퍼드를 떠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모어를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 이는 변호사 검정의 권한을 가진 법률협회로 법학학원을 겸하고 있었다.에 입학시켰다. 1496년 2월에는 린칸스 인으로 전학하여 1500년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 동안에 그는 신학문 연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린칸스 인에 입학한 지 2년 후에 일생을 통해 굳은 우정을 유지해온 에라스무스를 알게 되었다. 1504년 봄 그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국회에서 헨리 7세가 강요하는 가혹한 세금 부과안에 반대하여 왕의 노여움을 샀다. 그는 공직 생활로부터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헨리 7세는 모어의 반항에 대한 보복으로 모어의 아버지에게 1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런던 탑에 감금하였다. 공직 생활에서 물러난 모어는 가까운 친구들과 사귀는 이외에는 소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보냈다. 이 무렵 그는 수도사가 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그 당시 그가 탐독한 것은 피코의 저술이었으며 그의 저술을 몇 가지 번역하기도 했다. 헨리 7세가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모어는 법학 연구와 피코의 저술을 번역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가 파리나 루베에 가서 대학 제도를 연구한 것도 이 무렵인 듯하다. 1509년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자 모어는 곧 왕립법학원의 감독관이 되었고 1510년 9월에는 런던의 대리 집정관이 되었다. 1514년에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찰즈와 헨리 8세의 누이 동생 메리의 파혼으로 영국, 카스틸리아 및 네덜란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양모는 당시 영국의 주요 생산품이었고 플랑드르는 모직공업의 중심지였다. 영국은 모직물을 세금 없이 수입할 수 있었으므로 영국도 양모를 세금 없이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찰즈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던 때이므로 네덜란드의 양모 부족을 야기시킬 셈으로 네덜란드의 양모 수출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카스틸리아가 영국과의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으므로 헨리 8세는 친선 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명공사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때 특명공사는 카드버트 탄스털이었다. 런던의 상인들은 사절 파견의 소식을 듣고 상인 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토머스 모어를 사절단에 가담시켜 줄 것을 청원하여 허가를 받았다. 상업관계의 문제만을 다루기로 하고 사절단을 따라간 모어는 유토피아를 구상하고 이 여행 중에 안트와프에서 유토피아 제2권의 주요 부분을 집필했다. 약 7개월간 해외에 체류했다가 모어는 그해 연말에 귀국했다. 그가 맡았던 상업 부분의 협상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헨리 8세는 출사를 바라게 되었다. 에라스무스의 말대로 조정에 끌려 들어간 모어는 영전을 거듭하여 1529년 10월에는 대법관이 되었다. 그런데 모어는 그 인품이 쾌활하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편견이 없었다. 유토피아의 종교관은 바로 모어 자신의 종교관이었다. 이와 같은 모어가 영국 최고의 법관이 되어 영국의 운명을 맡게 되었으므로 종교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영국에는 종교개혁의 실제 운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명예를 얻었을 정도이므로 조정은 개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태도와는 반대로 지식계급 사이에서는 종교개혁의 기운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 모어는 준엄한 태도로 반대하였다. 그의 활달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완강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어가 직접 신교도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지휘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는 종교개혁 반대의 입장에서 신교도 박해를 묵인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유토피아에 나타난 자유로운 종교관과는 반대되는 모어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는 종교개혁은 유럽의 장구한 기독교 문명과 이 문명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유토피아에서 상세하게 설파한 신앙의 자유를 실제 정치에 적용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정치가로서 그가 유토피아에서 말한 공유 제도를 실시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도 물론이다. 그러나 헨리 8세와의 밀월 여행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헨리 8세는 즉위하자 형 아더의 미망인인 캐더린과 결혼했으나 메리 공주 이외에는 소산이 없었으므로 1532년 11월 캐더린과 이혼하고 앤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이 결혼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10일 이내에 이혼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 헨리 8세는 곧 로마 교회와의 결렬을 선언하고 영국 왕은 영국 내의 모든 교회의 교주임을 선언했다. 1532년에 카톨릭을 옹호하던 모어는 자기의 입장이 불리함을 알고 대법관직을 사퇴하였다. 그는 다음 해에 거행된 앤 왕후의 대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534년 3월 왕위 계승법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 법은 헨리 8세와 앤 왕후의 소생에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고 메리 공주는 서출로 인정하여 왕위 계승을 금지하였다. 모어도 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선서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그는 선서를 거절했다. 메리를 서출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캐더린과의 결혼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교황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런던 탑에 감금되었다. 1535년 그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사형을 받던 광경은 매우 감동적이다. 모어는 오랜 감금 생활로 신체가 허약해져 친구인 런던탑 책임자 킹스턴이 런던교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킹스턴은 모어를 호성대에 인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모습을 보고 모어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즐겁게 삽시다 라고 킹스턴을 위로하였다. 그는 아들과 딸이 슬피 울며 매달렸을 때에도 태연히 이별의 키스를 해주고 오히려 자식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사형 집행의 통고를 받고 이 음침한 현세에서 이렇게 일찍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은 오직 폐하의 은덕이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폐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 집행리에게 기운을 내게 분의 직책 수행을 주저할 필요는 없네. 내 목은 대단히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고 태연히 농담을 하며 최후를 맞이했다. 1535년 7월 6일의 일이었다. 4. 유토피아의 사상. 모어의 유토피아는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저술되었다. 새로운 생산 양식의 도입으로 영국 사회는 대단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속출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농촌은 엔클로저 시스템으로 황폐하여 지금까지의 논밭은 목장이 되고 농부는 유랑 생활에 나서게 되었다. 유토피아 제1권은 영국의 이러한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제1권에서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라파엘의 당당한 출사불응의 변이다. 그는 모어나 자일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식이나 경험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을 만큼 현실은 타락하고 부정하므로 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화석화한 현실 사회에서는 그가 유토피아에서 견문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라파엘의 이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던져준다. 정치가 직업이 되고 고위 관직이 무책임한 기술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라파엘의 태도는 매우 늠름하여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의 핵심은 제2권이다. 사회생활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의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섬에 대해서의 유익하고 즐거운 저작이라는 긴 제목이 이 책의 원제의 권위와 이 책의 교훈적이고 즐거운 내용은 제2권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파엘이 말하는 새로운 섬 유토피아는 극소수의 법률로 만사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덕이 존중되는 나라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풍부히 갖고 있는 나라이다. 여기서는 교육이 보급되고 정치는 민주적으로 행해지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은 올바른 도덕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제2권에서 주목할 사상은 유토피아의 공유제도, 통치자의 선거 절차와 통치 형태, 신앙과 도덕의 문제, 전쟁관 등이다. 유토피아의 통치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 임기는 그가 반역을 음모하지 않는 한 종신이다. 그런데 선거 당시에 입후보자의 과대한 자기 선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과대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입후보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통치자는 국민의 도덕적 양심에 의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선출되고 선출된 다음에는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 이 점은 일견 낡은 제도인 것 같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하의 형식적인 선거가 갖고 있는 맹점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일면이 있다. 신앙은 자연 신교와 일치하는 점이 많으나 최대한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며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근거가 인간성의 왜곡 내지는 타락을 피하고 건전한 사회 도덕의 유지라는 현실적인 따라서 인간적인 데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유토피아의 본질은 도덕 철학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토피아는 이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성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만큼 유토피아가 도덕론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전개하고 있는 도덕론은 고대의 사상가들, 특히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스토아파의 윤리관의 색채가 짙고 그 중심 사상은 모어의 그리스도교 사상이므로 신기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을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에 무한한 묘미가 있다. 스토아 학파와 같이 이성을 존중하고 자연에 따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금욕주의의 비를 논하고 건전한 쾌락을 덕으로 보는 입장은 흥미진진하다. 특히 그의 공유제도는 거의 환상적이다. 화폐가 없는 경제, 모든 것이 공공의 소유이고 생산도 꼭 필요한 것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동을 배제하고 인간다운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을 최대 한도로 보장하는 제도. 인간이면 누구나 꿈꾸는 세계이며 한 번쯤 상상해본 사회다. 따라서 그만큼 환상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토피아의 공유제도가 현대의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유재산의 폐지, 모든 재산의 국가 소유, 노동력의 국가 관리, 생산품의 공동분배 등 그 외형상 현대의 공산주의자의 그럴듯한 주장과 일치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토피아는 유물론을 배척하고 철저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으로 무장을 요구하는 사회임을 고려하면 그 동기나 방법이 모두 현대의 공산주의와는 판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여튼 유토피아가 당시 영국이나 유럽의 정치 제도와 생산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요 풍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비판이나 풍자는 지금도 생생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유토피아를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어의 유토피아적 이상성이 그만큼 강렬하고 또한 그만큼 신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토피아의 사상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그 속에 간직한 유토피아적 이상성을 체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